막내 효리나 너에게는 우리 집 머슴 칠성이를 물려주마. 천석군 최참판의 마지막 유언이 떨어지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언니들은 화려한 비단과 집문서 뭉치를 챙겨 떠났지만 홀로 남겨진 막내딸 곁에는 동네 바보라 불리는 우둔한 사내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노망이 났다며 혀를 찼지만 효리는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돌밭을 옥토로 바꾼 기적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숨겨진 해안이었을까요? 사람의 진심이 만들어낸 가슴, 벅찬 인생, 역전 드라마가 지금 펼쳐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삶에도 귀한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경상도 깊은 골짜기, 천석군으로 이름난 최참판댁 사랑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으니 이는 평생을 정직하게 모은 재산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최참판이 병석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약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세 딸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모여 있었는데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첫째 딸 금옥과 둘째 딸 은주는 눈물조차 억지로 짜내듯 흘리며 아버지의 입술만을 주시하고 있었고 오직 수수한 무명옷을 입은 막내딸 효린만이 아버지의 야윈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은 채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숨소리를 이어가던 최참판이 마침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유언을 남기겠노라 손짓하자 방 밖에서 서성이던 친척들과 하인들까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 엄격하고 공정하기로 소문난 최참판이었기에 그가 남길 유산에 대한 관심은 실로 지대할 수밖에 없었는데 최참판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좌중을 큰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첫째 금옥이 너에게는 한양의 기와집 한 채와 문전 옥답 50마지기를 물려주마. 최참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금옥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감출 수 없는 희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어 최참판은 둘째 딸 은주를 향해 힘겹게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은주 너에게는 은자 500냥과 집안의 패물함 그리고 비단 10피를 주노라. 은주 역시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옷소매로 가리며 안도했고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녀와 차녀에게 넉넉한 재산이 돌아갔음을 수긍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막내딸에 대한 유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귀를 의심케 만들었습니다. 최참판은 효린을 바라보는 눈빛에 깊은 연민과 알 수 없는 믿음을 담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효린이 너에게는 우리 집 마당새 칠성이를 물려주마. 순간 방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고 효린은 당황하여 아버지를 불렀으나 최참판은 칠성이를 잘 거두어라. 그것이 내 뜻이니라. 라는 알 수 없는 말만을 남긴 채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칠성이가 누구인가 하면 덩치는 산만하지만 말도 어눌하고 행동이 톰떠 동네 아이들에게조차 놀림을 받는 바보 머슴이 아니던가. 그런 머슴 하나를 금지옥엽 막내딸에게 유산이라며 남긴 아버지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효리는 식어가는 아버지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집안 분위기는 사뭇 냉랭하게 변해갔습니다. 금옥과 은주는 아버지가 노망이 나서 막내에게 바보 머슴을 떠넘겼다며 뒤에서 킬킬거렸고 친척들조차 혀를 차며 효린의 기구한 팔자를 동정하거나 비웃었습니다. 사무제가 끝나자마자 금옥은 자신의 몫인 기와집 문서를 챙겨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서둘렀고 은주 역시 은자 꾸러미를 챙겨 시댁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떠나기 전 금옥은 효린을 불러 우리가 쌀이라도 좀 보내줄까 했지만 바보 머슴 하나 건사하기도 벅찰 텐데 주제 넘은 집 같아 관둔다라며 비아냥거렸고 은주 또한 아버지가 너에게 칠성이를 주신 건 네가 워낙 맹하니 멍청한 놈이랑 짝을 지어주신 게지 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들이 떠나고 텅 빈 대갓집은 곧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고 효린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쓰러져가는 행랑채 한 칸과 멍하니 마당을 쓸고 있는 칠성이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쑥덕거렸습니다. 천석군 최참판의 막내딸이 하루아침에 바보 머슴과 함께 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이 무슨 날벼락이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효리는 묵묵히 행랑채 구석에 쪼그려 앉아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눈앞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이는 그런 효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해벌쭉 웃으며 빗자루질만 하고 있었으나 효린은 왠지 모르게 그의 둔탁한 등에서 알 수 없는 위로를 느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언니들의 냉대 속에 홀로 남겨진 효린과 칠성이, 이 기묘한 주종관계의 앞날에는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행랑채에서의 삶은 양반과 규수로서 곱게 자란 효린에게는 가혹하기 그지없는 시련이었으나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효린이 미련하게 바보 머슴을 데리고 고생을 자처한다며 혀를 찼지만 정작 효린을 버티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칠성이의 헌신적인 태도였습니다. 칠성이는 겉보기엔 어눌하고 행동이 태떴으나 효린을 위해서라면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산에서 나무를 캐와 정성껏 밥상을 차려내는 등 지극정성을 다하였으니 그 투박한 손길 속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따뜻하게 효린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가 효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더듬거리는 말투로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아, 아기씨, 저기 뒷산 너머 자갈밭 말이유. 그 땅을 사면 좋겠구먼요. 칠성이가 가리킨 곳은 마을 사람들이 버려진 땅이라 부르며 거들떠보지도 않는 황무지였습니다. 돌이 너무 많아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을 사라니 남들이 들으면 미친 짓이라 손가락질할 법한 소리였으나 효린은 칠성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효린의 뇌리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0여 년 전 동네 아이들이 칠성이를 바보라 놀리며 돌을 던질 때 어린 효린이 앞을 막아서며 그들을 혼내주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칠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흙투성이가 된 칠성이의 눈빛에서 효린은 바보의 멍한 눈빛이 아닌 깊고 맑은 총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칠성이를 내게 맡기신 데에는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효린은 칠성이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비록 말재주는 없으나 흙의 냄새만 맡고도 날씨를 알고 나무의 뿌리만 보고도 물기를 찾아내는 신묘한 재주가 있음을 효린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효린은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물인 은비녀와 자신이 아끼던 장신구들을 모조리 팔아치워 자금을 마련했고 그 길로 땅 주인을 찾아가 계약을 하겠노라 나섰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한양과 시댁에 있던 언니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금옥과 은주는 기가 차다는 듯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예, 효린아, 네가 드디어 실성을 했구나. 그 돌밭을 돈 주고 사다니 제정신이니? 금옥은 효린의 어깨를 흔들며 다그쳤고 은주는 옆에서 혀를 끌끌 차며 거들었습니다. 바보 머슴 말을 고지곳대로 듣다니 너도 이제 바보가 다 되었구나. 그 돈이면 차라리 쌀을 사서 끼니나 때울 것이지. 웃고 땅 주인조차 난처한 표정으로 아기씨, 이 땅은 소도 갈기 힘든 험한 땅이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라고 만류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효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니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들, 이건 제 선택이에요. 저는 칠성이를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뜻을 믿어요. 효린의 눈빛에는 더 이상 유약한 막내딸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결국 효린은 모두의 비웃음과 만류를 뒤로하고 그 척박한 황무지를 사들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효린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곁에 선 칠성이는 묵묵히 주먹을 쥐고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의 투박한 손가락 끝이 가리키던 그 황무지 아래 아무도 모르는 생명의 물줄기가 숨쉬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오직 칠성이 한 사람뿐이었고 그를 믿어준 단 한 사람, 효린만이 그 비밀의 열쇠를 쥐게 된 것이었습니다. 언니들은 두고 봐라. 1년도 못 가서 굶어 죽겠다고 울며 불며 찾아올 게 뻔하다. 라며 악담을 퍼붓고는 쌀쌀맞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효린과 칠성에게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거친 바람이 불어오는 황량한 돌밭 한가운데 선 두 사람, 그들의 무모해 보이는 도전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이는 훗날 온 고을을 뒤흔들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었습니다. 금옥과 은주가 딱 1년이다. 1년 안에 저 돌밭에서 곡식 한 톨이라도 나온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는 모진 독서를 남기고 떠난 뒤 효린과 칠성이는 본격적인 개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조차 저런 자갈밭을 못하러 돈 주고 사서 생고생을 사서 하느냐며 혀를 찼지만 두 사람은 귀를 닫고 묵묵히 땅을 파고 돌을 골라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곱게 자란 양반과 규수 효린에게 밭일은 그야말로 살을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고운 비단신 대신 집신을 신고 붓 대신 호미를 쥔 그녀의 손바닥은 며칠 만에 물집이 잡혀 터지고 굳은 살이 박여 엉망이 되었으나 효리는 밤마다 아려오는 손을 호호 불어가며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칠성이 역시 인간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괴력으로 집채만한 바위를 옮기고 억척스럽게 흙을 갈아엎으며 효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뀔 무렵 칠성이가 산비탈 중턱의 거친 바위 틈을 가리키며 곡괭이질을 시작했습니다. 아기씨, 여기를 파야 해유. 칠성이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지던 그때 칠성이의 곡괭이 끝이 깊은 안반을 때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쩍 갈라진 바위 틈 사이로 맑고 시원한 물줄기가 콸콸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칠성이가 남몰래 눈여겨보았던 산 깊은 곳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습니다. 메마른 황무지라 여겼던 땅이 사실은 수맥이 흐르는 옥토가 될 잠재력을 품고 있었음을 칠성이는 진작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솟구치는 물은 순식간에 메마른 고랑을 적셨고 척박했던 자갈밭은 생기를 머금은 검은 흙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한 효리는 칠성이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샘물이 터졌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구경을 왔다가 풍부한 수량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당시 마을의 다른 논밭들은 물이 부족해 농사짓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당연히 효린이 이 귀한 물을 독차지하거나 비싼 값을 받고 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마을 촌장은 엽전 꾸러미를 들고 찾아와 물기를 조금만 터달라 사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효리는 촌장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물은 하늘이 내린 것이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분이 계시면 누구든 마음껏 가져다 쓰시게 하십시오. 효리는 칠성이와 함께 밤새 물기를 정비하여 마을의 다른 논밭으로도 물이 흘러가도록 수로를 열어주었습니다. 효린의 이 같은 대인배적인 처사에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보 머슴을 데리고 산다고 비웃던 자신들의 옹졸함을 부끄러워하며 사람들은 하나둘씩 효린의 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씨가 우리에게 생명수를 나눠주셨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장정들은 칠성이를 도와 남은 바위를 드러냈고 안악들은 효린의 밭에 거름을 나르고 잡초를 뽑아주었습니다. 언니들의 저주 섞인 내기대로라면 이미 망했어야 할 효린의 밭은 칠성이의 해안과 효린의 덕행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어우러져 마을에서 가장 기름지고 풍요로운 옥토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밭에는 어느새 푸른 새싹들이 힘차게 대지를 뚫고 올라와 황금빛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 하늘은 이 선한 부부에게 더 큰 시련과 영광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으니
곧 닥쳐올 거대한 가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약속된 1년의 시간이 절반쯤 흘렀을 무렵 하늘은 인간의 인내심을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 끔찍한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철이 되었음에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조선 팔도를 덮친 것이었습니다. 자결하는 태양은 대지를 바짝바짝 태워버릴 기세로 내리쬐었고 강물은 말라 바닥을 드러냈으며 논밭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흉물스럽게 갈라졌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의 비를 구걸하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야속한 구름은 그림자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농부들은 타들어가는 작물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고 마을의 인심조차 메말라가며 곳곳에서 물 한 바가지를 두고 싸움이 벌어지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풍경 속에서 유일하게 딴 세상인 곳이 있었으니 바로 효린과 칠성이가 일구어낸 산비탈 밭이었습니다. 칠성이가 찾아낸 깊은 안반수 샘물은 가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맑고 시원한 물을 콸콸 쏟아내고 있었고 칠성이가 미리 파놓은 수로를 따라 흐르는 생명수는 효린의 밭뿐만 아니라 마을 아래쪽 논밭까지 적셔주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산천초목이 누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와중에도 효린의 밭에 심긴 조와 콩, 수수들은 푸른 빛을 띠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 피어난 오아시스와도 같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착한 효린 아기씨를 도우셨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효린은 이번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물이 부족한 이웃들에게 물기를 터주며 함께 살 길을 도모했기에 그녀의 덕망은 가뭄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효린을 비웃으며 떠났던 두 언니의 삶에는 검은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첫째 금옥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물려받은 문전옥답 50 맞이기의 농사가 전멸하여 소작료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량이었던 남편이 가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푼답시고 투전판 도박판을 기웃거리다 가산인 기와집 문서와 남은 땅 문서까지 모조리 잡히고 탕진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세간살이를 때려 부수고 집을 차압하자 금옥은 하루아침에 비단 옷을 벗고 거리에 나앉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내 기와집, 내 땅, 이게 다 꿈일 거야. 금옥은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남은 것은 빚더미와 도망간 남편뿐이었습니다. 둘째, 은주의 사정 또한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댁으로 내려가 은자 500냥을 미천 삼아 떵떵거리던 은주는 가뭄이 들자 쌀값이 폭등할 것이라 예상하고 전 재산을 털어 곡식을 매점매석하는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흉년을 틈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심산이었으나 하늘은 그녀의 악독한 계획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너무 길어지자 나라에서 구휼미를 풀어 곡식값을 강제로 통제하기 시작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관해둔 곡식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많던 곡식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은주를 시댁 식구들은 재수온 붙은 며느리가 들어와 집안을 망쳤다라며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비단 보따리를 안고 호기롭게 떠났던 은주는 이제 찢어진 옷을 걸치고 구걸을 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혹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굴러갔습니다. 바보 머슴과 황무지를 택했던 막내 효리는 풍요와 존경을 얻어 날아오르고 있었지만 황금과 옥토를 택했던 두 언니는 탐욕과 오만함의 대가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곡식이 무르익어 고개를 숙일 무렵 굶주림과 후회로 얼룩진 두 그림자가 안동 땅 효린의 집을 향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효린은 자신을 그토록 멸시했던 언니들을 어떤 얼굴로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묵묵히 곁을 지키던 칠성이의 진짜 정체는 언제쯤 세상에 드러날 것인가? 가을바람과 함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1년이 지나고 서늘한 가을바람이 안동 골짜기를 타고 넘어오자
효린과 칠성이가 피땀 흘려 일군 산비탈 밭은 눈부신 황금빛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온 나라가 가뭄으로 인해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이가 속출하고 유랑민이 넘쳐나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칠성이의 지혜로 물길을 댄 이 땅만큼은 기적처럼 풍성한 수확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렇게 익은 조와 수수는 무거워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콩꼬투리마다 알이 꽉 차 터질 듯 하였습니다. 땅 주인조차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도운 거이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1년 전 효린을 비웃으며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 풍요로운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학의 날, 칠성이와 효린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낫을 들고 기쁨의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걷어들인 곡식은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효린은 수확한 곡식의 절반을 장터에 내다 팔았는데 워낙 귀한 곡식이라 부르는 게 값이었으나 효린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기지 않고 정직한 값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라는 시류 덕분에 효린은 평생 만져보지 못할 큰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고 단 한 해 만에 아버지 최참판이 물려준 유산보다 더 큰 부를 일구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효린을 진정한 부자로 만든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곡식의 절반을 굶주리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돌밭을 일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곡식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효린의 따뜻한 마음에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생불 살아있는 부처이라 칭송했고 안동 고을에서 효린과 칠성 부부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그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그날 밤 풍요로운 수확을 축하하는 조촐한 잔치가 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기척이 느껴져 칠성이가 나가보니 거지보다 더한 몰골을 한두 여인이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때가 꼬질꼬질한 옷, 발은 부르트고 얼굴은 반쪽이 된 그들은 다름 아닌 금옥과 은주였습니다. 효린이 놀라 맨발로 뛰어나가 언니들을 부축하자 두 언니는 차마 동생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효린아,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너를 바보 머슴과 산다고 무시하고 조롱했는데 정작 바보는 우리였다. 금옥은 쉰 목소리로 오열했고 은주 역시 효린의 발을 붙잡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천벌을 받았다. 제발 우리를 내치지만 말아다오. 밥만 먹여준다면 무슨 일이든 하마. 언니들의 처참한 몰락을 목격한 효린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서름이 떠오르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뼈만 앙상하게 남은 혈육을 보자 연민이 앞섰습니다. 효린은 언니들을 일으켜 세워 꼭 끌어안았습니다. 언니, 그런 말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잘 오셨어요.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효린의 말 한마디에 세 자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지난날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회개,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효린의 집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옥과 은주는 더 이상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려던 도도한 양반집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효린이 입던 무명옷을 입고 칠성이와 함께 밭에 나가 돌을 나르고 김을 메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땀 흘려 일하고 밥을 먹는 기쁨을 난생 처음 깨달으며 그들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밝아졌습니다. 특히 칠성이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바보 칠성이라 부르며 하대했지만 이제는 칠성 서방님이라 부르며 집안의 가장이자 은인으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칠성이가 보여준 묵묵한 성실함과 해안이 헛된 재물보다 훨씬 귀한 가치임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봄 기운이 다시 찾아올 무렵 세자매와 칠성이가 오순도순 모여 앉아 새참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행렬이 효린의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가마와 수많은 하인을 거느린 노신사가 행렬의 선두에 서 있었는데 그의 위험 있는 눈빛은 정확히 칠성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효린의 집에
다시 한번 거대한 파란이 예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칠성이에게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며 이 긴 이야기의 끝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모든 진실이 밝혀질 마지막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가마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 많은 형형한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내려섰습니다. 효린과 두 언니가 어리둥절하여 바라보는 사이 바티를 하던 칠성이가 흑투성이 손을 멈추고 노신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버님 하고 외치며 큰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춘 순간 노신사는 칠성이를 일으켜 세우며 오냐 칠성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다 되었다. 라며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노신사는 충청도에서 제일 가는 만석군 박대감으로 칠성이는 그의 하나뿐인 외동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박대감은 좌중을 둘러보며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본래 신동이라 불릴 만큼 총명했으나 어린 시절 재산을 노리는 친척들의 암투 속에서 목숨을 위협받자 박대감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바보 행세를 시켜 오랜 친구인 최참판 댁으로 피신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내 친구 최참판은 이 아이의 영특함과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소. 임종 직전 내게 서신을 보내 말하길 세 딸 중 오직 막내 효린만이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진심을 볼 줄 아는 해안과 따뜻한 심성을 가졌으니 칠성이의 배필로 삼아주겠다고 약속했소. 박대감의 설명에 그제야 효린과 두 언니는 아버지 최참판의 유언이 담고 있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최참판은 단순히 바보 머슴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사람이라는 보석을, 그리고 그 보석과 함께할 평생의 행복을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에게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금옥과 은주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기와집과 은자의 눈이 멀어 진짜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고, 효리는 편견 없는 맑은 눈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겼기에 이 모든 복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대감은 가져온 보따리를 풀어 어마어마한 양의 땅 문서와 재물을 효린 부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충청도에 있는 칠성이의 몫이다. 이제 너희는 고생 끝이다. 그러나 효린과 칠성이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짓더니 정중하게 그 재물을 사양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이곳 안동에서 땀 흘려 일군 이 땅과 저희를 믿어준 이웃들이 더 소중합니다. 큰 재물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저희는 지금처럼 소박하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두 사람의 욕심 없는 마음에 박대감은 물론이요, 금옥과 은주 또한 감복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결국 박대감은 아들 부부의 뜻을 존중하여 재산의 대부분을 마을을 위한 기금으로 내놓고 충청도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효린과 칠성이는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잔치로 치러진 혼례식에서 칠성이는 훤칠한 새신랑의 모습으로 변모하여 효린의 손을 잡았고, 하객들은 선남선녀가 따로 없다며 축복을 쏟아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슬하에는 아들 복동이와 딸 은동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들 역시 부모를 닮아 지혜롭고 인자하게 자라났습니다. 개과천선한 금옥과 은주는 조카들을 친자식처럼 아끼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듯 평생 효린 부부를 도우며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안동 고을 사람들은 최참판 댁 막내딸 이야기를 전설처럼 후대에 전했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나 사람을 보는 눈과 착한 마음씨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 칠성이가 찾아낸 그 샘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고 안동 땅을 적시듯 효린 가족의 행복 또한 대대손손 이어졌습니다. 황무지 돌밭에서 피어난 기적, 그것은 요행이 아니라 진심이 심어낸 필연적인 결실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백발이 된 효린과 칠성이가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을 나란히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 때 효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유산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칠성이가 따뜻하게 효린의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오 부인,
나에게 진짜 세상의 빛을 보여준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두 노부부의 맞잡은 손 위로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며 이야기는 긴 여운을 남기고 막을 내립니다.